오늘의 이야기는 대항해 시대였던 15세기, 17세기 때부터 시작해볼게요. 위대한 탐험가들이 개척지 원주민들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한 역사가 오늘 주제는 아니고요. 대항해 시대의 탐험가들이 거센 풍랑이나 해적들보다 두려워했다던 어떤 질병과 그 치료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병은 잇몸에 출혈이 나고 허물어지기 시작해 심해지면 치아가 빠집니다. 전신의 피부에 커다란 반점이 생기고 피로감이 심해지며 황달, 호흡곤란, 혈뇨, 혈변 등등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증상이 나타나다가 결국 서서히 죽음에 이르는 무서운 병이죠. 그들이 가장 두려워했다던 병은 패스트도 매독도 결핵도 아니었어요. 현대인에게는 친숙하지 않은 병, 이 병의 이름은 괴혈병이었습니다. 괴혈병이 대항해 시대에 갑자기 등장한 병은 아니었어요. 괴혈병이 역사에 등장한 시기는 13세기 십자군 전쟁 때였습니다. 무언가 공통점이 있지 않나요? 바로 긴 원정길이었다는 점입니다. 대항해 시대에는 바닷길로, 십자군 원정은 육로를 통해서 말입니다. 두 경우 모두 장기간 자기 동네를 벗어난 고된 여정이었죠. 당시 사람들은 괴혈병이 단순히 배에 오랫동안 타고 있으면 걸리는 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닷바람에 뭔가 나쁜 물질이 섞여 있다거나 금단의 영역을 탐험하는 것에 대한 신의 징벌 이 정도로 생각한 거죠. 근데 대항해 시대 이전 지중해 연합무역을 할 때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기껏해야 일주일 정도 항해했으니까요. 엎어지면 고다할 만한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신대륙 탐험과 향신료 무역 때문에 배에 타는 시간이 수개월에서 길게는 몇 년까지 늘어난 거예요. 이때부터 괴혈병이 세계사 무대에 슈퍼 빌런으로 등장합니다. 치료법이 널리 알려지기 전까지 배 위에서 난파나 전투 중에 사망하는 경우보다 이 병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많았기 때문이죠. 엑스트라로 나와서 주인공에게 맥없이 처단당하는 악당 조무래기가 아니라 타노스가 등장해 손가락 튕기기 한 방으로 순삭을 해버린 거죠. 일례로 바스코 다가마는 1498년에 인류 최초로 유럽에서 인도로 가는 항로를 개척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순탄치만은 않았는데요. 1497년에 출발해 아프리카의 최남단 희망봉을 도는 시점에 160명의 선원 중 100명 이상이 괴혈병으로 사망합니다. 수세기가 지나서도 사정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해외 식민지 약탈의 후발주자였던 영국의 해군 제독 조지 앤스는 1740년에 함선 6척에 1955명의 군인과 선원을 싣고 아프리카 식민지 원정을 떠납니다. 4년의 항해 동안 전투로 인해 사망한 사람은 고작 4명, 그러는 동안 1000명 이상의 선원이 괴혈병으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각국의 정부가 내놓은 해결 방안은 절반이 사망해도 항해를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군인들을 징병하는 것이었습니다. 현대에서 괴혈병은 명함 하나 내밀지 못할 정도로 말 그대로 정말 간단한 치료법으로 치유되는 병입니다. 근데 그 간단한 치료법의 정체를 알지 못할 때는 얘기가 달라지죠. 방법을 모르니 불치병이나 마찬가지 취급되었습니다. 세계사의 거대한 흐름을 바꾸어 놓을 정도로 괴혈병의 치료법의 발견은 아주 혁신적이었습니다. 치료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비타민C가 함유된 음식을 섭취하면 됩니다. 오렌지, 레몬 등의 과일, 풋고추, 파프리카, 양배추, 브로콜리 등의 채소, 생선회나 신선한 육류에도 비타민C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굳이 알약을 먹지 않더라도 매일 레어로 구운 스테이크만 먹어도 병을 예방할 수 있죠. 여기서 잠깐 괴혈병의 발생 원리를 설명해 드릴게요. 콜라겐은 혈관, 피부 조직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사슬 모양의 섬유 구조를 가진 단백질의 일종입니다. 여기에 산소가 주입되어야 수소결합력으로 사슬끼리 단단히 연결되어 풀어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산소의 화학작용을 돕는 것이 바로 비타민C의 역할이죠. 이 비타민C가 부족해지면 혈관과 피부 조직이 느슨해지고 출혈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인간을 제외하고는 보통의 동물들은 세포 내에서 포도당을 비타민C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괴혈병 걸리는 일은 없습니다. 반면에 인간은 외부 음식을 통해 비타민C를 보충할 수밖에 없죠. 군대 배식 수준이면 굳이 비타민C를 따로 챙겨 먹을 필요가 없었을 텐데 불행하게도 당시 항해 중에 선원들에게 배급되던 식사는 수준 이하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어떤 음식에도 비타민C가 함유된 음식이 없었다는 사실. 오랫동안 항해해야 했기 때문에 상하지 않는 식량만을 실을 수밖에 없었어요. 소금에 절이거나 말린 베이컨, 벽돌처럼 단단한 비스킷, 치즈 등이 지급되었는데요. 끼니도 겨우 때우는 마당에 비타민C가 함유된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 등은 기대할 수 없었죠. 게다가 당시만 해도 체력 소모가 심한 뱃사람들은 고기나 술만 먹으면 되지 과일이나 야채 따위는 뭐하러 먹느냐는 사고방식이 있었기 때문에 괴혈병은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았죠. 그럼 당시 사람들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항해했을까요? 각국의 정부는 선원들이 전투로 죽어나가던 병으로 죽어나가던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신선한 과일이나 야채가 괴혈병의 치료법일 수도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말이 쉽지 신선한 과일, 야채는 비용도 비싸고 오래 보관하면 상하기 일쑤였기 때문에 실행하기가 어려웠죠. 그런데 오래전부터 베테랑 뱃사람들은 경험적으로 얻어 걸린 방법들로 괴혈병을 극복해왔어요. 기원 후 5세기 무렵에 중국인들이 배에다가 생강 화분을 싣고 길러 먹으며 항해했다는 기록이 있고요. 15세기 명나라 때에는
황간이자 해군 제독이었던 경화가 대원정을 떠나며 선내의 콩나물을 재배해 괴혈병을 이겨냈다고 합니다. 고대 때부터 연구되어 왔던 많은 학문 중에 가장 발달이 늦었던 분야 중 하나가 의학이었어요. 의사들이 사람을 낳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죽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히포크라테스가 제창한 체액설 등의 의학 지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체액설이란 사람의 몸은 황담즙, 피, 흑담즙, 점액 4가지 체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으면 병에 걸린다는 학설입니다. 이게 정설로 자리 잡혀 인류는 천년의 삽질을 시작합니다. 부족해진 체액을 보충한다는 명목으로 영양 만점인 음식을 처방한 것까지는 좋았으나 의사들이 특정 체액이 너무 많아져 병에 걸렸다고 진단 내릴 때가 문제였어요. 설사를 하도록 약을 먹이거나 심지어 4가지 체액 중에 하나인 피를 뽑아내는 시술을 하기도 했어요. 예를 들어 열이 너무 많이 나는 환자는 인체 피가 너무 많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머리에 구멍을 뚫어 피를 뽑아내기도 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대항해 시대까지도 처방법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어요. 수은, 바닷물, 식초, 유황 등을 먹이곤 했습니다. 각각의 성분들이 4가지 체액과 색깔이 비슷했기 때문이죠. 비타민C처럼 인체가 합성할 수 없는 물질은 따로 보충적으로 먹어야 한다는 건 지금에서야 상식이 되었지만 1930년까지는 괴혈병의 발병 원인은 미지의 영역이었죠. 코로나 사태 때문에 임상시험이라는 단어를 많이 듣는 요즘입니다. 비록 영국이 식민지 개척의 후발주자였지만 세계 최강국의 반열에 오른 비결은 괴혈병을 다른 국가보다 빨리 정복했기 때문이죠. 여기에 큰 기여를 한 사람이 바로 최초로 통제된 임상시험을 진행했던 영국 해군 소속 군의관 제임스 린드였습니다. 그는 항해 중에 장교들이 일반 병사나 선원보다 괴혈병 발병률이 낮은 점에 주목했어요. 그 차이는 식단에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유추한 것이죠. 괴혈병에 걸린 12명의 병사들을 피실험자로 선발해 2명씩 6조로 나누었습니다. 각 조에 괴혈병에 효과가 있을 법한 음식과 함께 매일 같은 식단을 제공합니다. 1그룹은 사과즙, 2그룹은 황산이 포함된 물약, 3그룹은 식초, 4그룹은 오렌지와 레몬, 5그룹은 향신료가 들어있는 죽, 6그룹은 바닷물을 제공합니다. 근데 이 중에 황당한 반찬이 있는 거 눈치채셨나요? 황산이 있네요. 황산은 당연히 식용이 아닙니다. 먹으면 큰일 나요. 이 실험에서도 아직까지 당시의 의학 지식이 고대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는 이 임상시험을 포함한 괴혈병에 관한 논문을 1753년에 발표했어요. 이 실험으로 린드는 오렌지와 레몬을 먹은 병사들이 거의 완치가 되는 것을 관찰한 후에 감귤류가 괴혈병 치료의 특효약이라는 것을 밝혀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이런 대조군 실험이 당연한 것 같지만 당시에는 매우 획기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드라이브 스루도 지금 생각하면 간단한 발상이지만 시행 초기에는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던 걸 생각하면 린드의 실험은 아주 창조적인 발상이었죠. 하지만 불행하게도 발표 당시에는 이 논문은 영국 의학계에서 철저하게 무시당합니다. 오렌지와 레몬 따위가 어떻게 그 무시무시한 괴혈병을 고칠 수 있느냐고 하면서 말이죠. 바스코 다 가마는 아프리카 희망봉을 찍고 인도로 가는 항로의 척으로 포르투갈에게 막대한 향신료를 안겨주었고 마젤란은 세계 최초 세계 일주를 하여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증명했죠. 하지만 2명의 탐험가들은 세계 곳곳을 누비지는 못했어요. 바로 괴혈병 때문이었죠. 기존의 항로를 토대로 해서 최단경로를 유치해 항해 기간을 줄여야 했죠. 그럼에도 피해가 막심했어요. 영국은 대항해 시대의 후발주자였음에도 한 명의 위대한 탐험가 덕분에 태평양의 수많은 섬들에 대한 지도를 손에 넣을 수 있었고 괴혈병에 대한 해결책이 딱히 없었던 포르투갈과 스페인을 해군력으로 압도할 수 있었어요. 그 인물의 이름은 제임스 쿡입니다. 역사에 크게 관심이 없는 분에게도 익숙한 이름이죠. 근데 쿡 선장과 비타민C는 어떤 관계가 있었을까요? 쿡 선장의 업적은 뉴질랜드와 오스트레일리아, 하와이 등의 섬들을 발견한 것인데요. 다른 탐험가들의 여정과 달랐던 점은 그의 선원 중에 괴혈병으로 죽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때는 1768년이었습니다. 쿡 선장은 독일의 김치라고 불리는 사우어크라우트라는 양배추를 발효시킨 양배추 절임이 괴혈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걸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사우어크라우트에는 비타민C가 엄청 많이 들어있었거든요.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이게 맛이 별로 없고 선원들에게는 아주 생소한 음식이었던 거죠. 게다가 고기보다 양배추 절임을 더 먹으라고 하니까 고기 안 줄 거면 차라리 죽이라고 생떼를 씁니다. 괴혈병 예방에 좋다고 설득하기도 하고 채찍을 때리며 억지로 먹이기도 했지만 그래도 싫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쿡 선장은 꾀를 냅니다. 땡깡 부리던 일반 선원들에게는 사우어크라우트 배급을 중단하고 간부들에게만 준 것이죠. 간부들에게는 맛있게 먹는 척하라고 몰래 지시했어요. 그랬더니 선원들은 차별하지 말라며 자신들도 달라고 말을 바꾼 것이죠. 제임스 쿡은 탐험가의 뜨거운 심장을 가진 동시에 인간의 심리를 파고드는 냉철한 머리도 가진 사람이었던 거죠. 만약에 쿡 선장이 괴혈병으로 인해 태평양 탐사를 실패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뉴질랜드와 호주의 국기는 현재와는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게다가 영국은
대영제국이라는 칭호를 얻지 못했을 거고요. 이렇게 보면 역사의 흐름은 개인들의 성공과 실패, 나비 효과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의 경험과 발상이 역사의 판도를 크게 바꾸는 것이죠. 괴혈병에 걸리지 않은 채 무사히 항해를 했다는 소문이 돌자 영국의 수병들의 항의가 늘어났어요. 재정적인 문제가 있었지만 영국 정부도 그들의 목소리를 계속 무시하기는 어려웠고, 군사적인 입장에서도 포르투갈이나 스페인과 붙기도 전에 병사들이 괴혈병으로 죽어나가는 건 큰 손실이었어요. 결국 제임스 린드가 논문을 발표한 지 수십 년이 지난 1820년이 되어서야 해군에 괴혈병을 예방하는 음식을 공식적으로 공급하게 됩니다. 국선장에 애용했던 사워크라우트는 아니었어요. 바로 라임 주스였죠. 이후에는 오렌지, 라임 등의 감귤류의 과일이 괴혈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게 상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감귤류 등의 과일과 괴혈병과의 과학적인 인과관계는 1930년대나 들어서야 밝혀집니다.